자, 이제 12번부터 보겠습니다. 12번은 이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죠.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을 찾는데요. 자, 일단 임대료 규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처리하게 한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량이 줄죠.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임대주택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그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사회적 후생 손실 말씀드릴 때마다 마스크 얘기를 많이 했죠. 정부가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터무니없게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터무니없다는 게 아예 터무니없다는 거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1,500원은 받아야 지난 이 공급하는 저거였었잖아요. 공적 마스크? 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적정한 수준으로는 되어야 그래도 공급자들이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규제한 것이 뭐 때문에 규제를 했는가 하면 터무니없이 높게 받는 거를 이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보다 너무 낮게 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들이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되면 그걸 생산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을 안 하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스크 규제하는 거나 임대료 규제하는 거나 똑같아요.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시장에서 받아야 되는 적당한 임대료보다 못 받게 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데 누가 이걸 공급을 하려고 하겠어요? 공급량이 줄면은 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이제 연결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후생 손실이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면 많이 줄어들수록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마스크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수록 품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더 커지게 되겠죠. 지금 뭘 얘기하려는가 하면은 탄력성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줄어들면 많이 줄어들수록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많이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후생 손실은 탄력성이 커질수록 후생 손실도 커진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게 줄면 줄수록,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 되면은 수량 변화가 전혀 없어서 사회적 후생 손실도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표현하고 함께 쓰는 표현 말씀드렸었죠. 자원, 배분, 왜곡 이런 표현. 같은 맥락에 같은 표현이에요. 또 어떤 표현도 있다 그랬어요. 경제적 순손실 이런 것도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사회적 후생 손실, 효율성 상실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다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게 작아지는 거예요. 함께 기억해 두시면 돼요. 탄력성과 함께.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게 적다.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게 작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3번에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방금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제 4번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수의 가격 탄력도를 크게 한다. 자, 여기에 이제 틀렸어요. 이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크다. 요거를 아예 표현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아요. 탄력성이 크다. 이걸 이제
개념으로만 놓고 보면은 수량 변화가 크다 작다, 수량 변화가 크다, 수량 변화 크기가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많다 적다, 선택의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다른 게 많은 거예요. 대체할 만한 다른 게 많으면 저쪽 수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 있어요. 저거 없으면, 저거 비싸면 가격 올라가면 그거 크게 줄이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면 돼요. 그러면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요것이 조세 기착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큰 게 칼자루 쥐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가격 올리면은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칼자루 쥐고 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없어 보이죠, 이제. 예? 점집에 또 이름 났어요? 칼자루 쥐고 있다고? 이건 저는 점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튼, 이렇게 하면 칼자루 쥐고 있는 쪽이 세금을 더 부담이에요, 덜 부담이에요? 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를 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웠지만 속으로 생각해요. 칼자루 쥐고 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보세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주택이 줄잖아요. 주택이 줄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요잖아, 수요. 수요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탄력성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한다. 이건 이제 암시장 생각하면 되니까 됐고요. 다음에 13번은 이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죠. 1번에 위험 깊이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 자, 이거 좀 어려운 지문이 앞에 나온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로 돼 있죠.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돼 있죠. 아래로 볼록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위험 회평이에요, 회평.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가파른 사람이 있고 더 완만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요? A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보수적, 이런 사람을 공격적,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요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돼, 안 돼?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 이게. 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가 하면 무차별 곡선의 뜻이 뭐예요? 이 무차별이란 뜻이 이 점의 만족도와 이 점의 만족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차이가 없다 이 뜻이에요. 만족이. 이 점을 주든 이 점을 주든 만족의 차이가 없어요. 왜? 요 점 대신에 요 점을 주면은 위험은 커지지만 뭐가 올라가니까 수익이 커지니까 똑같은 만족이 유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점에 비해서 얘는 위험은 더 큰데 수익은 더 작잖아요. 똑같을 리가 없죠.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 무차별 곡선은 위로 올라가기만 해야 되지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는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요거는 이제 질문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이미 출제가 됐고요. 보수적 공격적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오른편이 1번은 2번은 동일한 투자자의 나란한 무차별 곡선 중에서 위에 위치하는 것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다. 자, 같은 A라는 사람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나란히 계속 있어요. 나란히 계속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다고요? 만족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위험인데 수익이 점점 큰 걸 주는 거예요. 수익이 더 큰 걸 주니까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아래에 있는 게 좋겠어요? 위에 있는 게 좋겠어요? 위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위에 있으면은 무한정까지 위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어디까지밖에 허락을 안 해요? 세상은 여기까지밖에 허락을 안 해요, 이게. 이 효율적 전선을 포함해서. 효율적 전선을 포함해서 저 위 세상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위 세상은 갈 수가 없어요. 이 안쪽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 알아요, 당연히. 근데 이건 갈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갈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거는 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여기 접하는 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만족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에서 결정된다?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접하는 점이다. 그래서 2번도 맞고, 그러니까 3번은 요걸 묻는 거죠, 지금 요거. A와 B. 누가 더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인 투자자가 더 완만하잖아요. 근데 가파르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3번이 틀렸고, 4번의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 그리고 5번의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연결한 선이다. 이거는 이제 효율적 전선의 뜻인 거죠.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은 거죠. 이쪽이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죠. 항상 이 축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축이 중요하죠. 아까 수요 공급에서는 정축이 가격, 횡축이 수량, 이렇게.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14번은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게 한다. 공급이 주니까 초과 수요가 나타나게 하죠.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 임대료를 상승시켜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보조 혜택이 발생할 수 있게 한다. 그죠? 자, 주택이 부족할 때에는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렵죠. 지금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집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인 주머니에 들어가요.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가의 그 학생들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학생들 주거비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몇 천만 원 빌려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그러면 이제 방을 이제 전세로 얻으면 월세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방을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이면 한 칸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에서 2천만 원 보태줘. 그럼 자기 돈 얼마만 있으면 돼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알아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알아보러 다니는데 집주인이 벌써 낌새를 눈치채죠. 이 학생도 알아보러 다니고 저 학생도 알아보러 다니면은 집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이 어떻게 해? 전세를 올리는 거죠. 전세를 올려서 3천 하던 전세가 5천 해버리면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3천 나와야 돼요.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금액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고스란히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2천 보태주는 게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대학가 주변에 집이 새로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새로 주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있는 집 가지고 하는 건데 주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할 때는 소비자 보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주택이 부족할 때는 뭐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생산자 보조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이 부족할 때에는 생산자 보조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3번의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부작용이 더 커지죠. 공급량이 줄어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를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아무 효과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도 있고 뭐 때문에 개입하는 것도 있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도 있죠. 근데 지역지구제 이런 거 있죠. 지역지구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면 부의 외부 효과 제거, 외공불비 하잖아요. 시장 실패, 외공불비를 제거하는 거, 이런 거. 얘는 뭐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부의 외부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런 측면의 정책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 같은 거,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무슨 측면의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적 목표, 형평성 측면.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측면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죠. 다음은 이제 15번은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묻는 거예요. 최근 10년간은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 출제가 됐는데 최근 10년간은 뭐만 질문했는가 하면은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것만 질문했어요. 지분 수익률 계산하세요. 남의 돈 얼마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지분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이렇게만 질문했는데 이거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의 차이.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의 차이예요. 요거를 계산한 후에 두 개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렸었죠. 여기가 이저율 위치예요. 높이가 이저율. 총 자본 수익률이 요 꼭지점이에요. 자, 근데 지분 수익률이 또 높아요. 남의 돈을 사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요거보다 높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지분 수익률이에요. 요 높이가 총 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럼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더 높죠, 지금. 요 차이가 뭐라고요?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 차이가 지렛대 효과의 크기. 그러니까 두 번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계산하라, 두 가지. 근데 대체로 얘는 안 어려워요. 금방 계산이 돼요. 예,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이에요, 지분 수익. 지분 수익은 총 자본 수익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자를 뺀 거예요, 이자. 근데 총 자본 수익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자본 수익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 소득이득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시세차익도 있고 임대료 수입도 있고.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꽁이 뭐예요? 알이 임대료 수입이고 꼭 먹는 게 시세차익 먹는 거고. 적당한 비유가 되나요? 아무튼 꼭 먹고 알 먹고 두 개 다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자산들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하면은 배당 수익 배당 받잖아요. 배당 받는 거 알 먹고 시세차익 먹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근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총 투자액분의 뭐예요? 여기는 총 자본 수익 요것만 하면 되죠. 전체 투자된 금액으로 전체 수익을 넣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지금 투자가 얼마가 투자됐어요? 1억이 투자됐나요? 이게 얼마예요? 총이죠, 총. 총 1억이에요. 근데 자기 자본은 얼마예요? 자기 자본은 3천, 타인 자본은. 자, 제가 이제 자기 자본 밑에 쓸게요. 자기 자본 밑에 써, 타인 자본이. 자, 이걸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왜냐면은 이게 부채 비율이 3천분의 7천 이렇게 돼서 부채 비율 계산하기가 더 쉬우니까, 헷갈리지 않으니까. 3천분의 7천 하면 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이 1억으로 얼마를 번다고 돼 있어요? 얼마 벌어요? 1억으로? 1200 버나요? 1200 버는데 남의 돈 빌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9%인가요? 이게 숫자다. 여기 이제 1200 안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득, 이득, 자본, 이득.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으로 1200면 이거는 끝이 바로 계산되는 거예요. 1억으로 얼마 버는 거예요? 1억으로 1200번 이건 그냥 금방 계산돼, 대부분은. 그러니까 12%, 0.12, 12%죠. 12%예요.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본 얼마예요? 내 돈 3천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전체 총자원 수익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자 빼는 거, 이자. 아까 이거 7, 9, 63. 끝. 이면 끝이야. 630이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570 되나요? 3000분의 570 계산하면 19% 나오죠. 0.19, 19%. 그럼 19%하고 요 12%하고 차이 계산하세요. 이건 할만해요? 숫자만 나오면 패스. 자, 요거를 지난번에 어떻게 풀어드렸었는가 하면은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요건 기억나세요? 요 말 한 건 기억나죠? 요 말 한 건 기억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기억 안 나는 거죠. 얼마나 싼 이자예요? 여기가 12%거든요. 총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12%. 총자본 수익률 12%에 비해서 이자율이 얼마나 싸냐 이 말이에요. 여기 총자본 수익률 12%인데 여기가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9%. 총자본 수익률보다 몇 프로 싼 이자예요? 3% 싼 이자인데 이 말이야. 3% 싼 이자인데 몇 배 뻥튀기 하냐 이 말이야. 여기 이게 몇 배가 뭐예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내 돈분의 남의 돈이다 이 말이에요. 3분의 7이죠. 3000분의 7000이니까. 3분의 7이잖아. 3000분의 7000은. 이 앞에 3 있잖아요. 3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7%만 남잖아. 7%. 이러면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하든 맞아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부계 계산해서 빼는 방법도 있고. 자, 뭐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세요. 뭐 풀든 말든.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럼 이제 패스하면 되고. 그럼 이제 15번 패스하면 이제 16번도 패스해야죠. 16번은 한 문제에 5개나 계산해야 되는데 5개 다 계산해야 되죠? 패스해야 돼 일단. 근데 이런 거 볼 때 16번 볼 때 뭐는 보라 그랬는가 하면은 역수관계 있는 게 있는지 보라 그랬어요. 2번에 순소득 승수 있죠? 4번에 뭐가 있어요? 종합환원율 있죠?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역수관계죠. 순소득 승수가 10이고 종합환원율이 10%, 0.1이에요. 역수관계 있으면 2개 곱하면 뭐가 돼요? 1이죠. 1 되죠 지금. 1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답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얘가 틀렸으면 얘도 틀렸을 거거든. 맞아 아니에요. 얘가 맞으면 얘도 맞을 거거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럼 찍어도 뭐 중에 찍으라고요? 135 중에 찍으면 돼. 그러면 5개 중에 찍는 게 낫겠어? 3개 중에 찍는 게 낫겠어요? 3개 중에 찍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인생을 운에 맡길 수 없으니까 일단 저는 풀 거예요. 저는 푸는데, 자, 1번에 유효 총소득 승수 나왔어요. 유효 승수 나왔으면은 뭐를 찾아야 돼요? 소득은 유효 총소득, 투자액은 총투자액, 이제 총투자액을 찾아야 돼요. 총소득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효 총소득 찾아야 돼요.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 그 다음에 유효 있네요. 유효가 1.6억. 10억 나누기 1.6억 하면 약 6점 몇이죠? 6.25 나오나요? 약 6.2? 6이 아니죠, 6이. 6이 아니죠. 그죠? 딱 6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지분 배당률이 몇 프로냐? 지분 배당률은 뭘 찾아야 돼요? 지분 배당률은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액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은 무슨 소득? 세전 아니면 세후 나와야 되잖아요. 지분 투자액 나올 때는 세전 아니면 세후 나와요. 둘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투자액은 청투자액이냐, 지분투자액이냐. 또 지분투자액 나왔으면 세전이냐, 세후냐. 청투자액 나왔으면은 총소득이냐, 순영소득이냐. 이렇게. 항상 둘둘 짝짓기 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투자액이 얼마예요? 4억이네. 세전 얼마예요? 3천이네요. 4억분의 3천만 원은 0.07, 7.5% 나오죠. 7.5%인데 지금 8% 틀렸죠. 자, 그럼 부채 감당률은 뭐예요? 5번은.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하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 분자에 쓰고 분모에는 뭐 쓰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하는 중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한다. 부채 서비스가 얼마예요? 5천만 원. 순영업소득은? 순영소득 없네. 세전과 부채 서비스액 더하면 되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해야 된다 그랬죠. 세전과 더하면 8천, 5천분의 8천은 1.6. 요거 맞네요. 됐나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예 아주 잘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오버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24개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찍더라도 135 중에 찍으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어디에요.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위험관리 기법이죠. 위험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죠. 1번은 바로 틀렸어요. 위험한 투자를 바로 제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덜 위험한 투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모형의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는 방법은 민감도 분석이죠. 이것도 맞고요. 이게 민감도 분석 이거잖아요. 가유순전후 해서 투자의 결과치 예저예 세후현금 수지. 이 세후현금 수지 가지고 순순히 계산하잖아요.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이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다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결국 투자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임대료에 따라서 결과치가 바뀔 수 있죠. 공실 수준에 따라 결과치가 바뀔 수 있죠. 여기 영업 경비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 얘가 바뀔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빼는 이 작업을 한 과정에서 얘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투입 요소로 이런 것들을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이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게 바로 뭐다? 민감도 분석이다. 크게 변할수록 위험도가 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보수적 예측이죠. 이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4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방법이죠. 4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방법인데 5번은 뭐예요? 요거 수익률을 높여 잡는 방법이죠.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크게 할인하여 유입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이 위험이 클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할인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화폐 시간가치인가요?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어느 것인가? 기억에 일시불 내과계수, 연금 내과계수, 감채임계수는 미래가치 계수이다. 맞나요? 맞죠? 이게 일시불 내과, 일시불 현가, 연금 내과, 연금 현가. 이쪽에 뭐가 있죠? 감채임계수, 이쪽은 저당상수 이렇게 있고, 역수관계는 이렇게 역수관계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기억이 맞으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쪽이죠, 이거. 연금의 현가계수는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이러니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N년 후에 이러니 현재 얼마 하면은 연금이 아니죠, 지금. 연금은 어떤 경우라야 연금이에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반복돼야 되잖아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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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N년 후에 1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이죠, 한 번. 뭐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틀렸어요. 그러면 답은 3번, 4번 중에 있고 3번, 4번이 리을이 공통이기 때문에 디귿, 미음에서 결정이 나요. 디귿은 감채기금 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고 감채기금 계수 역수 연금의 매가계수죠. 그래서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뒤에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리을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리을은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자,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하면 N년 후에 1원을 써놔야 돼, 이거.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할 액수,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푼돈 계산하는 거죠. 미래돈 기준으로 푼돈 계산하는 게 뭐예요? 감채기금계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다음에 미음의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상환 저당 잔금 계산 시 사용된다. 이거는 원리금 균등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액 계산할 때는 여기 중에 뭘 사용해야 돼요? 저당상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를 대출받아서 곱하기 뭐를 하면은 저당상수를 하면은 뭐가 계산이 돼요?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되죠. 자, 요거는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1억을 대출받아서 여기다 곱하기 뭘 하면은 저당상수를 하면은 요 나누어 갚는 요 금액, 나누어 갚는 이 금액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상환을 하다가 어느 중간 시점에서 남은 잔금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잔금. 그러려면 이제 잔금 비율을 알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요 시점에서 남은 잔금 비율. 그럴 때는 요 시점에서 갚아야 되는 목돈의 크기가 잔금이잖아요. 요 시점에서 계산해야 되는 목돈의 크기가 잔금인데 그거는 앞으로 남은 거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앞으로 남은 걸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게 바로 연금 현가계수예요. 그러니까 역수. 그러니까 잔금 비율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의 역수를 사용한다. 갚아나가는 금액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지만 어떤 시점에서 남은 잔금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분모는 대출받은 원금이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계수예요. 요 분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계수예요. 지금 눈치가 별로 듣고 싶은 눈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도 설명은 드려요. 조금만 이제 들어가니까 벌써 이 분위기가 조금 좀 이상해져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제가 눈치를 조금은 더 알아차리는 편이에요. 옛날에 뭐 그런 기운이 느껴지든지 안지는지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수업만 하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자, 이제 19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1번 채무 불이익률이 1이라는 것은 세후 현금 수지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 불이익률이 1이면 뭐하고 뭐가 같다는 거예요? 채무 불이익률은 이 분모 분자가 같아야 이게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 1이란 거는 분모에 뭐가 있어요? 유효가 있고 분자에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유순전후 이것도 생각하면 돼요. 가유순전후에서 요 세전이 남기 위해서는 유효에서 2단계로 내려와야 돼요. 경비 빼서 순이 되고 또 여기 부채 서비스액을 갚고 전이 되는데 이 유효가 이 둘 다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유효에서 2개를 빼서 얘가 되는 건데 이 유효 값이나 요거 2개 더한 값이 같아버리면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0이 되겠죠. 0. 여기가 9,000이고 여기가 3,000이고 6,000이다 그래 보세요. 9,000에서 3,000 빼고 6,000 빼면 여기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9천이고 분자도 9천이 될 거니까 3천 더하기 6천 하면 1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1이라 이 선이는 세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전이 0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부채 감당률도 1이란 뜻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천에서 3천 빼면 몇이에요? 여기가 순위 6천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채 서비스도 6천이면 6천 같으니까 이 부채 감당률도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으면 여기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1이면은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 문제 나올 때 눈치챌 수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1이면 요거 계산도 안 하고 밑에 부채 감당률 1인 거 보지도 말고 그냥 얘도 1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면 얘도 1이에요. 얘가 1보다 작으면 얘는 1보다 크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게.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세전 현금 수지가 0인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분 배당률이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 반환. 아까 이거 계산할 때 나왔죠? 2번은 맞는 거죠.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그 다음에 3번에 수년가가 0보다 크대요.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유입현가 합이 유출현가보다 크다는 얘기죠. 남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소리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다는 게 아니고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수년가가 0보다 크다 이거죠. 이게 부등호 방향이 다 같아야 되지 이게. 여기가 0보다 크다. 여기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여기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이게 다 이렇게 가야죠. 여기가 이퀄이면 여기도 이퀄, 여기도 이퀄 이렇게 이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저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기간이라고도 하는 게 아니라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기간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다음은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정보의 비대칭 또는 불완전 정보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죠? 외공불비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를 말하는 거죠. 정부 실패. 네,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3번은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 실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그런가요?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코주 정리가 대표적이고요. 코주 정리. 국제시장에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산화탄소 그거 할당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적용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거래되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또 양봉업자한테 가수업자가 가서 벌 한 통 갖다 놔주시면 대가 드릴게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또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사 현장하고 이웃 주민들하고 협상해가지고 이렇게 뭐 결정하는 이런 것도 다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다음에 4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 그렇죠.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3번. 다음에 21번은 이건 좀 어려워요. 수년가법하고 자, 이 내부 수익률법 비교인데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틀려도 용서가 되는 것들이에요.
틀려도 용서되는 것들.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이제 수년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하고, 이론적으로 얘가 더 우수하다 그러잖아요. 얘는 이제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근데 좀 그게 안 되고요. 여기 가치 가산성이 성립한다 그러죠. 여기는 그게 안 돼요. 그냥 덧셈만 하면 돼요. 여기 계산할 때. A의 수년가, B의 수년가 있으면 두 개 더하면 A와 B의 수년가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A의 내부 수익률, B의 내부 수익률 더한다고 해서 결합된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기가 불편해요. 또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여기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잖아요. 이걸 재투자율이라고도 해요. 할인율과 재투자율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게 더 우수하거든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그런 점에서도 지금 이 수년가법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복수의 해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복수의 해 문제도 없어요. 거의 유일한 단점이 요구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얘는 내부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계산하거나 뭐 요구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계산 이런 게 없어요. 뭘 먼저 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장점이 이거예요. 내부 수익률법에. 자, 그래서 1번에 수년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 모두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수년가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이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년가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년가법은 가치 가산성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성립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에 수년가법에서는 재투자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을 가정하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수년가법에 의하면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것도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저당 유동화죠. 자, 저당 유동화도 개념은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금화 하는 걸 생각하면 되죠. 저당 유동화가 나오면 늘 이 구조를 함께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웬만한 건 해결이 다 돼요. 여기가 2차 저당 시장이죠.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이 2차 저당 시장이죠. 그래서 1번에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및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화를 포함하는 시장이다. 그렇죠? 여기가 저당 채권이 양도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현금화가 되겠죠. 대금이 넘어가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자가 저당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장점이 있다. 이 투자자죠, 여기. 이 투자자가 증권을 매입하면 증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덩치가 작아져 있죠. 증권의 가액의 크기는 크지 않죠. 근데 저당 채권의 크기는 어때요? 크죠. 막 1억짜리 저당 채권, 2억짜리 막 이렇게 크잖아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막 1억, 2억 이렇게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저당 채권 직접 양도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그래서 양도하면 양수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돈이 필요할 때 이거 채권을 팔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채권을 양수하는 것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동성도 높고 그런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저당 유동화란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유통시켜 현금화함으로써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현금화하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넘어가겠죠. 이 대출을 통해서. 다음에 그 4번이 틀렸는데요.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하여 1차 금융기관은 이자 수익은 증가하고 스스로 수입이 감소한다. 이게 반대로 돼 있죠.
지금 이 채권을 팔아버리면 이자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버리면 1차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뭐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죠. 이게 넘겨주는 대신에. 근데 그 수수료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채권을 파는 것이 수익이 좋은 게 아니라 안 팔고 갖고 있는 게 수익은 좋아요. 근데 왜 파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현금 마련하려고. 그래서 채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저당 유동화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도입되는 게 얘 때문에 도입됐죠.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22번 4번이 정답. 23번은 자, 요거는 이제 주택 저당 대출 시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 1번에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어요.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죠. 공급이 줄어들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켰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좀 대출을 받아본 사람이면 경험해 봤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보통 우리 집을 살 때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살 때, 그때는 이제 그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원금 이자를 이제 상환할 때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을 꼭 우리 학생들 학자금이나 아니면 우리 의료비 같은 거 공제해 주듯이 공제를 해줘, 공제. 이자 비용만큼을. 그냥 우리 헛두루 쓴 데 아니고 집 살 때 들어간 이자 낸 것은 비용 공제를 연말 정산할 때 비용 공제해 주면은 나중에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대출 받는 부담이 좀 줄겠죠. 아, 좀 대출 좀 받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그 한도를 줄였어요, 한도를. 소득공제 한도를 줄이면은 대출 받는 장점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출 받는 장점이 줄어들면은 대출 받는 사람들이 줄겠죠. 이 소리는 뭐죠? 자금 수요가 감소해요. 자금 수요 감소. 그러니까 그 2번 지문은 자금 수요 감소 요인이에요. 자금 수요가 감소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나요? 자금 수요가 감소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다 수요 공급이에요. 자금 수요, 자금 공급이에요. 자금도. 이게 이제 여기 자금 수요 공급할 때 이게 이자율이 돼요. 이자율. 여기 이제 자금의 양이에요. 자금의 양. 공급할 땐 공급량, 수요할 땐 수요량.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내려가지 절대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근데 나머지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2번을 몰라도 향후 인플레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그럼 금리를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차입자의 금융거래 연체 실적이 많아. 그럼 금리 올릴 거고.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어. 그럼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 다음에 그 24번은 저당상수를 묻는 거잖아요. 이 저당상수는, 자, 이 저당상수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저당상수를 어떻게 구하지? 이게 아니고, 저당상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액 계산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나오면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공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얘를 물으면 나는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대부액하고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찾으면 얘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액이 얼마예요? 매매 가격이 2억이고 밑에 저당 대부액은 1억이죠. 여기 1억이에요.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이제. 원리금 균등액만 찾으면 되네. 원리금 균등액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가유순전후 했죠. 가유순전할 때 이게 부채 서비스액 했잖아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리금 균등액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부채 서비스액 찾으라니, 부채 서비스액. 자, 부채 서비스액은 뭘 보고 찾으면 돼요? 부채 감당률. 이거 보고 찾으면 돼요. 왜? 순영업소득이 1,500인데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죠. 1.2니까. 부채 감당률이 1.2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데 1.2배만큼이에요. 얘가 1.2배.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부채 서비스액은 1,500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1.2 하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뭐 얼마예요? 1250 나오나요? 1250이 여기가. 이 1250이면 여기다 뭘 곱하면 1250이 될까요? 이거잖아요. 0.125, 12.5% 이렇게. 그것도 숫자를 쉽게 하려고 이거 1억 한 거예요. 2억 이렇게 할 걸. 쉽게 출제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 숫자를 이 계산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 상수가 나왔을 때는 이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 머릿속에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에 25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25번은 조금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계산이죠. 지금 25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지금 화폐 시간 가치 문제에서 출제된다면 이제 지금까지 출제된 다음 단계 난이도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는 요거보다 직전 단계의 난이도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난이도를 높인다면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출제된 거는 지금 1, 2, 3, 4까지가 똑같고 맨 끝에 5만 차이가 있었어요. 맨 끝에 5만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500이 나가죠. 이게 얼마가 들어와요? 들어오고 여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금액이 두 가지죠. 반복되는 금액이 150이 두 번이고 그럼 반복되는 금액이 200이 세 번이에요. 반복되는 금액이 나올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금이 나와요. 연금. 이때는 뭘 적용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 지금 우리 순현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순현가는 유입현가합 마이너스 유출현가합인데 나가는 돈은 지금 나가니까 이건 따로 계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두 번 똑같은 게 반복되죠. 연금이 나와요. 연금. 몇 년짜리? 두 번이니까 2년짜리. 연금의 내가계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지금 현재 가치 계산이에요. 그럼 150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2년짜리 해야 돼요.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횟수만큼.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더 해야 돼요. 또 금액을. 여기 200에다가는 뭘 곱해야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3년짜리 해야 되잖아요. 맞아 안 해요.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횟수만큼 연금의 현가계수 3년, 연금의 현가계수 2년 이렇게 하는데 요 두 놈은 연금의 현가계수 적용하면
여기 금액이 계산이 돼요. 근데 요 세 놈은 요때 금액이 계산이 된다고. 한 단계 앞에. 예? 한 단계 앞에. 이 금액이 계산이 돼요. 이걸 그냥 더하면 안 된다고.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요 시점으로 돌려야 돼요. 이제 한 묶음 됐잖아요. 이 세 개가. 한 묶음 된 걸 다시 두 칸 왼쪽으로 와야 돼요. 이제 뭘 곱해야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2년짜리 곱해야 돼요.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 2년짜리 두 칸을 왼쪽으로 와야 돼요. 자, 요게 키포인트,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다음 단계 난이도예요. 그 전에는 요 앞에 건 나왔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패스. 예, 계산을 이제 뭐 저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풀이를 해야 되니까. 150에다가는 뭘 곱하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2년짜리 1.73554인가요? 1.73554 더하기 200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3년짜리 2.48685 2.48685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계수 2년짜리 0.826446 0.826446 하면은 약 671이 나와요. 671이 나오면 요 500을 빼야 되니까 171 요게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데 재밌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조금 머리 쓰는 게 그래도 뭔가 재미 좀 있을 텐데. 아무튼 그만할게요. 26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